보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이것은 보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최근의 여론 흐름을 반영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다소 올라가면서 여기에 희망을 거는 기대도 높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오늘 보수의 미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성한용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성한용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한국 언론에서 상당히 진보적이다 하는 언론에서 정치 선임 기자로 뛰고 있는 성한용 기자를 오늘 자리에 모셔서 보수의 미래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분석 그리고 아주 아픈 비판 쏟아주기를 기대하고요. 자, 한겨레는 진보적인데요. 저는 별로 진보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네. 자, 보수가 빙하기를 맞았다. 이것이 최근까지도 그런 분석이 나왔는데 요즘 들어서 보수가 이제 좀 재건될 기미가 보인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와요.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정권을 놓쳤으니까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보수 정당이 좀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히 정권을 놓친 정당에서 이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엔 뭐 아직도 좀 이렇게 치열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지율과 대입해 볼 때 보수 쪽에서 말하는 보수 재건이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제 그 바닥을 쳤던 지지율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걸 뭐 지금 상승세를 탔다. 이게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근데 20%선 안팎을 오가는 건 그래도 상당한 반등 아닐까요? 10%였다가 20%대로 올라선 거죠. 과거 새누리당 잘 나갈 때 정당 지지율이 뭐 한 40% 육박했었거든요. 지금 최근에 어쨌든 좀 올라가는 거는 이제 보수 정당으로 좀 반가운 일일 텐데 기본적으로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돼요. 반사이익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전통적인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대거 이탈을 해서 지지 정당 없음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그 역 노이즈 마케팅 뭐 이제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정부도 이제 좀 시원치 않고 자유한국당도 뭐 혁신 비대위 만들어서 뭘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정도면 다시 좀 지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일부가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게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이제 부산의 김세연 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뭘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올라가면 여기에 취해서 또 혁신을 안 할 수 있다. 지지율 상승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아주 지속적으로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의미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사 이득만으로 또 지지율의 뭐 다소 상승만으로 보수가 재건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과연 한국당이 얼마나 쇄신할 수 있을까? 환골탈태에 가까운 변화를 가질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일 텐데, 자, 최근에 이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21명이 교체되거나 당협위원장에서 배제가 됐죠. 이 조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일단 어떤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일단 잘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나은 거고요. 근데 좀 부족해 보입니다. 부족하다. 예, 이제 이게 21명이면 18.8% 지금 의원 수에 그 정도 해당한다는데 그래도 상당한 비율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시죠. 보수 혁신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에 그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시절에 3당 합당의 한 축이었던 민정계의 허주 김윤환 이런 사람을 공천에서 배제했죠.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예, 언론에서 무슨 뭐 대학살 뭐 이런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보수가 이제 제대로 혁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줬고 그래서 2000년 총선에서 일당을 뺏기지 않고 한나라당이 일당을 차지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당협위원장 교체를 놓고 과연 호주 김윤환 같은 거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질적으로 그런 사람 지금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김무성이라든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양으로라도 승부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40명을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해서 또 비대위까지 명단이 올라갔는데요. 이게 너무 많다. 네. 해서 줄인 거죠. 21명으로. 그러니까 40명을 했으면 그나마 양으로라도 승부를 보는 모양새가 됐을 텐데 21명 일단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이미 그 당원권 정지가 된 사람 또 다음 총선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한 사람 이런 사람들 빼고 나면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이미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렇죠. 이 당협위원장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재판이라든가 기소가 된 상태에서 뭐 당협위원장 자격을 잃은 사람 또는 네. 뭐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않는다고 한 사람, 선언한 이런 사람. 사람들 빼면은 21명 중에 순수하게 제거되거나 탈락된 사람은 뭐 5, 6명에 예, 5, 6명에 불과하다. 지금 언론에서 많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으로 봐도 원래 예상보다 절반 줄어드는 수준에 거죠. 그치고 그렇습니다. 질적으로 봐도 무늬만 쇄신이고 자 그런데 상당한 반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뭐 심지어는 TK 신당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조치 이후에 좀 의외로 별것 없죠.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배경으로 봐요? 예, 티켓 신당설은 처음부터 과장된 겁니다. 엉뚱하게 홍문종 의원, 이번 지역구가 수도권이죠. 친박인데요. 이분이 이제 나를 자르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티켓 신당이 뭐 나올 수 있다 이런 위협령으로 쓴 거고요. 네. 오히려 지금 그 최경환 의원, TK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은 절대로 TK 신당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아무 이제 의미가 없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번 당협위원장 교체가 공천이 아닙니다. 다음 기회가 지금부터 있을 수 다시 있다? 열심히 하면 다음 지도부에 의해서 얼마든지 구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발의 강도가 낮은 거죠. 그러면 내년 2월이죠. 한국당의 전당대회 여기에서 선출된 당대표 또 새 지도부 여기에서 본격적인 어떤 쇄신이라든가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이 되고요. 자유한국당의 혁신은 지금 예고편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혁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새로 대표로 선출된 차기 대선 주자급 대표가 되겠죠. 과연 누가 되느냐. 이 사람이 진짜로 자유한국당 혁신을 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달린 거죠. 아직 누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작도 안 됐다고 봐야 되고요. 지금 뭐 황교안 총리라든가 당내에서는 뭐 이제 오세훈 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오세훈 전 시장하고 이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두 사람으로 대략 압축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극히 일부가 있는데 네. 좀 이렇게 소수설로 좀 밀려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오세훈, 황교안 두 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유한국당 당원들이나 의원들이 썩 만족해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 자유한국당을 좀 건사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은 되는 것 아니냐. 네. 해서 이제 둘 중에 한 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분이 상징하는 바가 약간 다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 이런 쪽의 보수 가치를 상징하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아무래도 정통 보수, 또 이른바 친박근혜, 또 밖에 광범위하게 포진해 있는 좀 태극기 부대 성향의 지지자들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이 누가 되느냐, 이 지금 뭐 작은 차이 같지만 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 보수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수의 재건 문제가 제기될 때 이것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보수의 통합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어떤 꿈틀거리는 움직임, 뭐 가시화되는 그런 흐름이 있나요 지금? 글쎄요, 아직 이제 이게 사실 보수가 살아나는 어떤 지형이라고 할까요, 순서라고 할까요? 로드맵에는 선 혁신 후 통합, 혁신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줘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에 나서야 되는데 아직 혁신도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통합을 예측하기는 이제 쉽지가 않은 겁니다. 단 보수는 통합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보수는 통합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혁신을 마치고 나면 통합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혁신이 뭐 이제 거의 시작도 안 한 셈인데, 근데 지금 이학재 의원이 네. 원래 한국당에서 이제 바른미래당 쪽으로 건너간 분인데 이거 다시 복당한다고 그러죠? 자, 이 흐름 그리고 이 같은 바른미래당의 탈당 사태가 이어져서 한국당으로 계속 유입이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들의 최근 관심사도 이학재 의원 이외에 또 누가 가느냐 해서 뭐 예를 들면 이혜훈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바른미래당 의원들한테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의 안테나에 잡히는 것은 현재는 이학재 의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혜훈 의원도 뭔가 자유한국당 지도부하고 약간의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대화 상대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같고요. 또 다른 유승민 의원이나 이제 이런 다른 의원들은 아직은 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만큼 자유한국당이 혁신이 된 것도 아니고 뭐 돌아갈 명분이 없다. 또 아직은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 혁신적 보수를 해서 다음 총선을 치러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아직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당에서 뭐 탄핵 백서를 발간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제기되고 있어요. 유승민 의원은 아니 탄핵 백서를 발간하는 그런 분위기에 내가 어떻게 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떨까요? 그 탄핵에 대한 반성이라든가 책임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지금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탄핵이 일단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백서일 거 아니에요? 나온다면. 네, 물론입니다. 이게 국민 여론에 맞을까요? 안 맞죠? 이게 탄핵 백서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홍문종 의원인데요. 아까 그 친박 신당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홍문종 의원이 그냥 혼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른바 친박 성향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그 당시 국민의 한 80% 정도가 찬성을 했고요. 국회의원들도 70몇 %가 찬성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무려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된 그런 과거지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백서를 내서 누가 우리 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는지 따져보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분은 뭐 당이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안철수도 좋고 조원진 의원도 좋다. 누구나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봐야죠. 조원진 의원이 상징하는 게 이제 이른바 태극기 부대 정통 보수 극우까지도 우리는 끌어안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지. 실제로 뭐 탄핵 백서를 내겠다 그러면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본인부터 반대할 겁니다. 그럴까요? 네. 예. 자,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 자, 지금까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단식까지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어떨까요? 이분의 운명. 이번에 이제 단식에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준 건 사실입니다. 손학규 아직 살아있네. 네. 뭐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준 거는 맞는데요. 근데 이걸 사실은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내년도 예산안에 연계한 것은 잘못입니다. 거기다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단식까지 들어간 것도 잘못입니다. 사실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잘 설득해서 합의문을 만드는 바람에 단식을 중단할 수 있었고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단식을 그만둘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야 정당이 큰 틀에서는 일단 합의를 뭐 해석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룬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 손 대표가 여기에서 단식이라는 것이 큰 어떤 고리를 만든 셈도 될 텐데 로또와 같은 그리고 양대 정당에 가장 유리한 특히 일당에게 제일 유리한 이 제도를 과연 버릴 수 있겠는가? 한국당이 동의할 수 있겠는가? 또 민주당은 지금 한국당이 시간 벌어주기를 뭐 바라면서 거기에 나중에 무임승차하려는 게 아닌가? 이걸 무산시키는 쪽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일단 1, 2당이 둘 다 로또 맞을 확률이 50%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제 포기를 못 하는 기존의 거예요. 제도라면. 그렇습니다. 그죠? 기존 제도대로 가면 자기가 로또가 맞을 확률이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제도 포기 못 하는 거죠. 더구나 지금 두 당이 다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총선은 내가 이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이겼죠. 또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110명 중에 102명이 민주당이라고 합니다. 또 부산, 경남, 울산 다 이겼죠. 그러니까 지금 뭐 굉장히 좀 이렇게 막 흥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총선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국당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데 또 재밌는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부산, 울산, 경남은 이미 돌아가. 지방선거 이후에 뒤집어졌다. 네. 다음 총선 우리가 이긴다. 문재인이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다음 총선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한 지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 하는 선거다.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두 거대 정당이 다음 로또는 내가 맞나? 내가 당첨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제도 쉽게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역시 국민들의 불신, 정치 불신은 더욱더 커진다고 그렇습니다. 보여지는데. 예, 아무튼 저는 이 선거제도 개편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각 정당이 골고루 좀 자기 득표율만큼 의석을 차지해서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제도로 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정치가 아닌가 싶고, 자, 이번이 정말로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은데 정말 우리가 가능성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큰 전환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일단 정치인들이 항상 불가능해서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가망이 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네. 다만 1당과 2당이 지금 기득권 담합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선거제도를 변경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당분간 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어떻게 얘기들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의 입장이 중요합니까? 민주당의 역할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약이었고요. 공약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 끝나면 다시 정치를 할 사람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본인 또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좋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여기서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그쪽 대선 후보급 지도자들이나 의원들이나 일치 단결해서 과거의 제도가, 현재의 제도가 더 좋은 거죠. 웬만해서는 바꾸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군요. 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는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이것이 어떤 정당 의석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보수나 진보 지형 변화까지도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만약 이게 관철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의석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총선에서 정당에다가 투표를 할 때는 지역구에서는 내가 누구를 지지하니까 누구를 찍지만 뭐 비례대표는 좀 다른 정당을 하나 찍겠다. 어차피 이제 그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진보적 성향이다 생각하는 유권자의 경우 지역 출마자의 정의당 후보는 좀 시원치 않으니까 당선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민주당을 찍고 또 비례대표에서는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정의당을 찍어준다. 이런 식의 이제 분리 투표가 가능했는데요. 연동형으로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면 정당 투표를 할 때 유권자들 손이 떨릴 겁니다. 내가 어느 정당을 찍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당이 일당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폭발적으로 제3당, 제4당 의석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과거보다는 현재 제도보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제3당, 제4당에 조금 더 유리하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어떤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할 것이다. 이건 좀 지나친 관측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연말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내년까지 이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오늘의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보수 쪽에서 지금 기대하고 있는 보수의 재건이라든가 통합 문제,
자,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 수준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이 돼야 된다고 봅니까? 일단 저는 두 번의 고비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2월 말 3월 초에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중요합니다. 네. 결국 정치가 정당 정치지만 사람의 문제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정당이 1990년에 3당 합당을 했다. 그 당 이름 기억도 못합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손잡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고요. 뭐 DJP연대 그때 당 이름이 뭐였지? 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김대중과 김종필이 손잡았지.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당의 혁신이나 통합도 결국은 누가 하느냐, 누가 혁신을 하고 누가 통합을 하느냐 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보수의 가장 큰 위기는 혁신과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있는 대선 주자급 대표 지도자가 안 보인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래도 어쨌든 혁신파 그래서 뭐 있었습니다. 소장파, 뭐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오세훈 이런 분들이 있었죠. 지금 그분들 다 이제 빛이 발했죠.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 정도가 다시 좀 화려했던 시절로 좀 복귀를 해보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를 맞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1차 고비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합 문제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차피 대규모든 소규모든 정계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때 과연 누가 대선 후보를 하느냐, 또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가서 좀 손을 들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점에 가서야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들의 생각, 진정한 보수의 길,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지지율로 보이는 어떤 단순한 통계나 양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보수의 가치 또는 보수의 품격이라 할까. 이런 거를 바라는 국민 여망에 과연 한국당이, 정말 보수당을 대표하는 한국당이 어떤 변화를 이제 진정으로 겪어야 할지, 이게 특히나 진보 언론의 정치 선임 기자의 입장에서도 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원책 변호사가 조강특위 위원을 하다가 김병준 비대위원회하고 이제 싸우고 결국 쫓겨났죠.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한 말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말이죠.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보수는 기본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네. 보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야죠. 그분이 얘기한 건 두 가지예요. 최소한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정치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굉장히 일리가 있는 생각이라고 하고요. 어떤 도덕적인 보수, 뭐 약간 어려운 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래서 국민들한테 존중받을 수 있는 보수. 뭐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찾아 나서야 합니다. 과거에 지금은 좀 이미지가 탈색됐습니다만 뭐 이인재, 이회창 이런 분들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발탁해서 어떤 보수 개혁적 보수의 새로운 자기 주자로 이제 내세웠던 거죠. 저는 뭐 과거에 백범 김구처럼 뭐 엄청난 애국 보수, 도덕적 보수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더 열심히 과거에 좀 이제 한물 간 보수들은 좀 공간을 비워주고 네. 이런 새로운 보수, 혁신적 보수, 또 젊은 세대를 위해서 좀 공간을 내주고 이런 자기 혁신을 하지 않으면 보수가 지키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또 이 정권을 잡을 때 필요한 어떤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네. 찾지 못하고 잘못하면 차기 대선에서도 패배하고 갈팡질팡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정치 톡은 한겨레 신문의 편집국장 그리고 정치부장을 거쳐서 지금도 여전히 일선에서 정치 선임 기자로 뛰고 있는 성한영 기자의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 그리고 아픈 지적을 들어봤습니다. 새도 좌우 날개가 있어야 날 수 있다는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진보와 함께 보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보수의 발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새해는 과연 보수가 그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것을 기다리고 또 심판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치카톡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성한영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